안녕하세요. 순서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정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 저번 두 시간에서는 정보의 차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분류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정보를 연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게 되게 시시해요. 왜 시시한지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정보 연결은 사실 두 가지 의문점을 넣는 게 전부인데 이 두 가지 의문점이 뭐냐? 첫 번째는 why,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수단 또는 방법을 파악하려는 생각입니다. 요 두 가지 생각으로 모든 지문의 정보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넣으면 앞에 나왔던 정보가 뒤에 나오는 정보랑 연결이 돼요. 되게 단순하죠.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생각 같죠.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교과서 독서에 이렇게 글을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독후감을 제외한 학교 이제 정상적인 교과 활동에서 비문학 관련된 이런 읽기를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읽기, 뭐 반응하며 읽기를 하죠. 인터넷에서 반응하며 읽기를 하는 요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19년 동안 안 했어요. 문학 독후감 같은 경우는 줄거리 정리하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봤는데 결국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 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오니까 바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바젤 협약 지문이고요. 보통 바젤 지문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지문을 먼저 푸시고 아니면 한번 읽어보시고 분석을 듣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난 이거 이미 문제를 한번 풀어봤던 기억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하면서 반면에 나오고,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구나. 왜 법적 구속력은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떻게 얘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구속력만 있는 거지 얘는 없고, 왜 또는 어떻게를 넣어서 뒷 문단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나 왜 중에서 여기서는 뭘 골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이 아마 권고적 효력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일어난다? 여기서는 왜 어떻게를 무조건 넣어야겠죠. 위에서는 넣든 말든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권고적 효력만 된다 했고 얘는 법적은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법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즉 위에서 말한 일반론의 반례가 여기서 나오죠.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남은 문단을 읽으면서 또는 뒷문단을 읽어나가면서 찾아야겠죠. 원인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여기 사이에 문장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된다. 즉 원래는 제재를 해요. 뭔가 법을 위반하면 그 제재를 해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건데 얘는 정반대죠. 오히려 보면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즉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당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위에서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겨서 준수를 하게 된다. 근데 왜 신뢰가 생겨? 라는 의문점이 아직 남죠. 그러니까 신뢰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에서 공고적 효력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요런 BIS 비율 규제가 신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떤 것이 이 신뢰를 형성시키는 건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읽으면서 요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 있죠. 신뢰를 만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 문단 읽어볼게요. BIS 비율은 은행에, 이거 좀 밑줄을 많이 쳐서 죄송합니다.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즉, 갑자기 BIS 비율을 새롭게 던지면서 얘는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다. 보호를 어떻게 하냐?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해서 보호를 한다.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를 한다. 뭐 우리는 지금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얘기를 찾으려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거를 확정지을 수는 없죠. 계속 읽어볼게요.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8%를 왜 제시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BIS 비율에 대한 식을 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보통 무조건 이렇게 노트를 메모하라고 하죠. 이렇게 식을 이렇게 밑줄을 쳐놓든가, 아니면 보통 이렇게 분수형 식을 안 주고 뭐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런 식으로 줄글로 내잖아요. 식으로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근데 식으로 줬으면 이렇게 그냥 밑줄을 치면 되는데, 만약에 줄글로 줬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셔야 되죠. 근데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특이하게 봐야 되는 숫자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얘예요. 무조건 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의 식에서는 이렇게 분수를 줬을 때 그냥 분수 곱하기 100으로 끝내지, 이렇게 범위 있죠. 범위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수능이 있기는 했었지만 매번 이렇게 범위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고, 평소에는 안 주던 정보니까 기출문제에서 이 범위를 왜 설정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넣으면, 앞에서 이거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다 하지 않았냐. 앞에 나온 정보네 하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8%구나. 얘는 보호를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8%다 정도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고, 여기서 뭐 지금 제가 굉장히 더럽게 써서 안 보이겠지만 1분단에서 처음 우리가 생각해야 됐던 게, 이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제 후속 독해를 통해서 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8%가 신뢰를 형성하는지 인과관계 또는 상과관계를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 또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갈게요.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순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 이 세 개의 합으로 자기 자본을 설정한다. 뭐 플러스 이렇게 표시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를 뭐 다 외우려고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식이 워낙 많으니까. 합으로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들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힘들죠.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 그러니까 보유 자산에다가 신용 가중치를 곱해요. 이거를 합해요. 시그마죠. 시그마를 하죠, 수학에서. 근데 이거를 뭐 밑줄을 치거나 이 시그마를 여기서 치고 있다. 약간 시험 망한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제가 왜 이 8%에 집중하라고 하냐면, 이쪽에서 식 정보가 겁나 많이 쏟아져요. 이것도 식 정보인데 사실 이게 식 정보 첫 번째고 얘가 식 정보 두 번째죠. 여러분들은 1번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2번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2번은 기본 자본에 대한 이런 자기 자본에 대한 이렇게 세 개 합으로 나눈 거랑 시그마 하면서 자산 곱하기 위험 가중치들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나오는 게 2번이고요. 1번은 요 분수예요. 당연히 1번이랑 2번 중에 하나만 외워야 되면 1번을 외워야 되고, 1번 중에서 하나만 외워야 된다면 이 8%를 외워야 돼요. 왜냐면 2번 정보는 지금 1번 정보에 나와 있는 분모랑 분자의 하위 요소를 더 세부화시킨 거잖아요. 즉 얘가 상위 정보고 얘가 하위 정보잖아요.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 정보만 기억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상위 정보를 얘가 여기 있었다, 뭐 가시적으로 지문에서 이렇게 가운데 따로 박아놓으니까 문제 풀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쉬워서 더 쉽게 외워지는 것도 맞는데, 이 8%가 왜 발생하지가 이 지문에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지? 이 8%는 신뢰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지? 이거를 찾아야겠다라고 후속 독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상세한 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식 정보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 식 정보에 만약에 매몰돼서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플러스 플러스 시그마 하면서 다 정리하잖아요. 시험 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겠다. 그 되게 오만이에요. 그거는 서울대생들도 못해요. 얘네들도 진짜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 빼먹어서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하면 그때 쓰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다 외우려고 안 합니다. 물론 외우는 극한의 천재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돼요. 읽어볼게요. 나머지.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됐다. 이런 것도 못 외워요. 그냥 넘겨야 돼요.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 자산의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즉 기존에는 신용 위험만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로 시장 위험까지 반영하게 해야 된다. 요거는 정보를 받기가 쉽죠. 이거는 정보를 받기가 쉬워요. 위에 있는 요 식정보 2개, 3개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캐치하기 쉽고요. 나머지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일단 여기서 해야 되는 생각은 시장 위험을 왜 반영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위에서 왜 어떻게를 제가 넣으라 했죠. 근데 여기 있는 식정보에는 도저히 왜 어떻게를 넣을 수 없는데 여기서는 왜를 한번 넣을 수 있어요. 시장 위험을 왜 반영해야 되냐. 금융자산 가격 변동이 좀 많이 높아졌나 보다. 또는 많이 낮아졌나 보다. 아니면 변동성이 뭔가 과거랑 현재가 바뀌었나 보다. 정도를 그냥 사실상 추론할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시장 위험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지. 이유는 부차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큰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시장 위험을 반영해서 새로운 이제 협약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왜 1이에요? 기존에 있던 게 1이고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기존에 뭐가 있어서 이미 쓰고 있던 게 있는데 왜 갑자기 새로운 걸 넣은 애가 1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해요. 근데 5초 만에 없어요, 이 생각을. 이 생각을 바로 5초 만에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0이었고 얘가 1인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요. 왜냐면 이거를 의문점을 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단 안에서는. 그러니까 뒷문단에서 나오길 바라길 빌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수정하고 가는 게 속편해요. 이런 의문점이 생길 때 해당 문단 안에서 아무리 정보를 조합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때는 그냥 내가 틀린 거니까 지문에 맞춰서 생각하고 넘겨야 돼요. 수능의 정보 기준은 내 머리가 아니고 지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게 맞습니다. 사실 왜 바젤 2가 아니고 이게 1인지는 지문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3분도 안 읽어볼게요.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의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위험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즉 이전에는 요것들이 모두 고려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바젤 1 때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중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0%에서 150%까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 숫자를 막 외우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0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숫자잖아요. 이게 물결표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국채는 0이고 회사채는 100이라고 한 거지만 근데 여기서 150이라는 숫자는 눈에 들어와요. 왜 이거 120이나 되지?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여기서도 150%네? 왜 늘려줬지? 왜 늘려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위험의 가중치가 낮아진다. 즉 신뢰를 할수록 위험이 낮아진다. 이거죠. 이거는 납득하기 쉽죠. 신뢰하면 사람이면 빚을 낮춰주는 것도 맞고 은행에선 보통 빚을 낮춰주니까 등급이 높으면 또 위험을 더 낮게 가중하는 게 맞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덜 위험한 사람이다 또는 덜 위험한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 이거 읽었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에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지금 비교 대상이 두 개잖아요. 표준 모형이 있고 내부 모형이 있는데, 내부 모형은 이제 좀 늘어난 가중치를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하게 부과해서 그걸 맞춰서 이제 산정을 하는 거고요. 내부 모형은 감독기관이 승인하면 은행이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자율적이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죠. 아까는 강제였잖아요. 표준은 강제고 내부는 자율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죠. 제가 차이점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율적으로 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읽어요.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는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는 거예요. 이 신뢰를 어떻게 형성해서 이 자발적인 구속력을 만드는가, 이게 이 지문의 가장 개괄적인 주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수단으로 BIS 비율이 나온 거예요. BIS 비율이 바젤위원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변하고 있다. 요 큰 식은 고정돼서 안 움직이지만 뭐 위험 가중 자산의 상세한 사항이나 자기 자본의 상세한 사항은 바젤 1, 바젤 2 때 그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 즉, 요 개괄적인 식 하나를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차이점을 나눠야겠죠. 바젤 1은 이런 게 있을 거고, 바젤 2는 이런 게 있을 거고, 바젤 3은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세 개의 요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1은 1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걸 쓰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시장 위험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1은 시장 위험을 반영하는 바젤 1 협약이 발효가 되었어요. 근데 2는 뭐예요? 2는 금융혁신이 진전이 일어나면서 1로는 안 되는 거야. 1로는 안 되고 위험 가중치에 대한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1에서는. 근데 2에서는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써야 된다. 그래서 달라졌다. 차이점을 만드는 원인을 잡는 거죠. 읽으면서 왜랑 어떻게라는 생각을 통해서 앞에서 개괄적인 지문의 흐름을 잡고요. 그 흐름에 해당하는 가장 개괄적인 식을 잡고요. 이 식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뭐 밑줄만 치고 넘어가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세부적인 요소들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1, 2, 3로 나눠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는데 필요한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왜랑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제가 예전 수업에서 얘기 드렸던 차이점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거였죠. 즉, 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 1이랑 2가 있으면 그 1에서 2로 왜 넘어가는가는 결국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말로도 똑같이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그 차이가 발생하는지까지 잡으면 사실상 지문 정보 정리가 끝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문단에 있죠. 정보가 진짜 개 많아요. 제가 볼 때 이문단에서 지금 나오는 정보가 BIS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 비율에 대한 개괄적인 식 문제가, 그러니까 BIS 비율의 의의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이 개괄적인 식이 나오고요. 그 식의 분모랑 분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오고, 네 번째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바젤 1이 어떻게 협약되는지, 바젤 1 협약이 어떻게 발효됐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덜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님들이 볼 때 이게 가장 개괄적인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볼 때 가장 이제 덜 중요한 정보는 누가 봐도 3이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왜 해당하는 얘기죠. 얘는 왜 해당하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상위 정보예요. 얘는 가장 상위 정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4번이에요. 3번은 2에 종속되는 정말 하위적인 요소인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정보 쏟아지는 것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여기서 솔직히 이 부분 읽으면서 다 멘탈 나갔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문장을 하나하나 단위로 나눠서 분석하라는 이유가 1번 정보는 뭐 의 이런 식으로 써보고요. 2번 정보는 개괄적인 식이 나왔어. 3번 정보는 세부적인 식에 대한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모나 분자 요소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3번에서 나왔어. 네 번째에서는 바젤 1의 협약이 어떻게 발효됐는지 시장 위험을 반영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결과를 제시하죠. 그러면 가장 기억하면 안 되는 정보는 무조건 얘입니다. 얘는 머릿속에서 넣지도 말아야 돼요. 애초에 얘는 절대 넣지 말아야 되고, 기억을 한다면 식중에서 이 8%, 이 8%가 결국 신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8%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8%랑 의의, 그러니까 BIS 비율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의랑 합쳐서 이 원으로 끌어내는 거, 이 원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시장 위험이라는 정보,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는 게 맞아요. 원래는 한 개나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이 문단에 정보가 워낙 많아요. 제가 볼 때 두 개나 세 개를 외워야 돼요. 한 개만 외우면 안 돼요. 두 개나 세 개를 외워야 되는데 제 생각에 외워야 되는 거는 8%랑 바젤 1이에요. 왜냐하면 의의에 해당하는 얘기는 1문단에서 많이 겹쳐져서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두 번 반복되니까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남은 문단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남은 문단 뭐 쉽죠? 바젤3가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얘는 또 빠졌어요. 3에서는. 이게 또 차이죠. 차이가 어떻게 또는 왜 발생하는가, 요거를 계속 봐야겠죠. 또한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보완력을 강화하였다. 즉 얘가 원래 6%가 안 됐나 봐요. 아마도 6%에 대한 뭐 최소 몇 프로에 대한 비율 같은 게 앞에서 그닥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나왔던 거는 그 BIS 비율이 8%가 넘어야 된다, 요거밖에 없으니까 기본 자본의 비율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 이게 추가가 됐어요. 즉 좀 안정적인 게 바뀐 거죠. 이처럼 뭐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에 있는 기준에 개정한 효과가 있다. 이거는 뭐 쉽고요.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즉 아까 말했던 비회원국인데 자발적으로 그냥 지키고 있다는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에 따르면 이걸 왜 하느냐? 바젤 기준에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한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줘야 했던 것이다. 이거를 보여줘야 여기에 가입이 되나 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다. BIS가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로 봐야 된다. 그거를 안 지키는 경우에 만약에 건전성이 의심되면 시장에 참여를 못하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즉 회원들한테는 의무가 맞아요. 근데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면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무를 부과하지만 얘는 또 없어요. 얘가 1문단에서 나왔던 얘기 반복이죠. 바젤 기준은 뭐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이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뭐 되게 추상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때 조약이 국제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 부르게 된다. 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 얘는 관습적인 게 아니고 규범적인, 법적인 거겠죠. 라고 해서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연구될지 모른다. 이거는 어떤 말인지 지문을 하나로 떼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바젤 협약은 사실상 원래는 자발적인 건데,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의무적으로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안 지키면 시장 참여를 못하니까. 얘가 지금은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사라지면 응고되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또 24분이 넘어가는데 영상 길이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 지문 여러분들 요약할 때 제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요약 전에 해야 되는 게 요약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런 연결인데, 연결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왜 또는 어떻게 해요. 왜 또는 어떻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요소가 왜 대체 발생하지? 이 A라는 요소랑 B라는 요소, 이 질문에서는 마치 바젤 1이랑 바젤 2가 왜 차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차이 나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시장이 변하기 때문이다로 묶을 수 있겠죠. 1이든 2든 3이든.
그럼 어떻게 차이 나느냐는 그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뭐 시장 위험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금융 혁신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는 요구, 그것도 있었고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욕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 욕구를 세 개로 나누고 결과를 세 개로 나누고 그 세 가지 협약이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1, 2,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이 어떻게 차이점이 갔는지 뭐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하고요. 가장 개괄적인 주제가 뭐였죠? 신뢰가 있어야 까먹었어. 까먹었어. 신뢰가 있어야 자발적인 구속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뭐 BIS고요. 예시죠, 얘는. 근데 사실상 얘는 예시고. 이런 식으로 글을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1분에서 2분 만에 쓸 수 있는지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면은 지문을 다 읽고 나서 1, 2, 3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아, BIS가 그래서 있구나. 이거 문제에서 이거 쓰겠네. 아까 나왔던 세부 정보는 내가 기억할 수 없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계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근데 읽을 때 이렇게 왜 어떻게를 넣으면 다 이해는 될 거예요. 웬만한 지문은 다 이해가 돼요. 철학 지문, 어려운 지문 빼고 경제, 법적 지문은 웬만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을 못하는 학생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손으로 1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읽을 때 연결을 잘하고 차이점을 잘 잡으면 1, 2, 3 이렇게 쓰고 뭐 신뢰, 구속력 이렇게 쓰는 게 사실 1분이면 돼요. 그 1분 안에 빠르게 쓰는 연습도 실력이에요, 사실. 지문 밑에 보통 작은 공간 있잖아요. 요만한 공간. 그 공간 안에 쓴 다음에 문제를 향하면 남들보다 지문 돌아가는 횟수도 줄어들 거고 돌아가야 한다고 쳐도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왜 또는 어떻게라는 생각을 계속 넣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 앞 정보가 나온 거랑 뒷 정보가 나온 게 연결이 돼서 기억도 강화되고 정보가 관계도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한 관계도로 이렇게 구조도를 그릴 수 있고 이 구조도를 그려야 문제를 좀 풀기 쉽겠죠. 물론 머릿속으로 구조도가 그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뭐 아주 좋은데 모두가 그럴 순 없으니까 손으로라도 1분 안에 쓰면 좋잖아요. 1분 안에 쓰고 문제 한 2분 더 빠르게 남들보다 풀면 좋으니까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 요약하겠습니다. 미시 독해의 가장 근본적인 건데 왜 또는 어떻게 단 두 가지 생각만 넣으면 글이 하나로 연결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모든 정보를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죠. 밑줄은 내가 기억하지 않을 정보에 위주로 치는 게 좋아요. 모든 정보에 치는 게 아니고 또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요 지문 있죠. 가능세계 같은 지문. 이런 지문은 이렇게 왜 어떻게를 넣는다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정보가 있어요. 안 되는 지문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내일 또는 모레 유튜브에 영상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연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보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거. 아까 말했던 개괄적인 식 정보가 있고 하위적인 식 정보가 있죠. 그러면 상위 정보를 외우는 게 나아요. 상위랑 하위 정보를 파악하려면 결국 이 식이 왜 생긴 거지? 이 하위 요소를 왜 설명하지? 아니면 이 하위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지? 라는 생각을 넣어야 돼요. 정보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글의 큰 주제, 요거를 파악할 수 있죠. 첫 문단에서 사실상 글의 첫 주제를 큰 주제를 다 잡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좋고 이거를 저는 미시 독해를 통해서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한다. 그래서 제가 미시 독해를 극한으로 파면 거시 독해가 그냥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고 전제된 정보를 파악하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제가 차이점 잡을 때 반대 해석을 하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그 점유계정 지문할 때도 약간 피드백이 달렸었는데 아니 그 점유계정이 있고 이거 혹시나 지문 모르시는 분들은 20년도 9월 평가원일 거예요 아마. 연도 부정할 수 있는데 점유 지문이라고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점유 계정이 있고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지 않냐. 근데 점유 계정이 이렇다라는 특징이 나왔을 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나대이로 해석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약간 그런 코멘트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면 근데 사실 그 지문 그 문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는 나대이가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법전을 펼쳤을 때는 반환 청구권 양도가 그 4문단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선의취득이 얘는 안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가 선의취득이 안 된다예요. 근데
그러면 사문단 자체를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둘 다 선의취득이 안 된다 해야지. 그래서 사실상 얘가 선의취득이 된다고 그때 제가 가정을 깔라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얘가 선의취득이 얘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지문을 독해할 때 시험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얘는 안 된다고? 얘는 안 된다. 얘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왜 얘만 안 되지? 그 얘는 된다는 소리잖아. 왜라는 생각을 통해서 반대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얘는 되는지는 제가 몰라요. 제가 그 법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실전적으로 독해할 때는 이렇게 반대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게 내용적으로 틀린 거면 제가 카페에서 피드백 받는다고 그때 댓글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순살 국어 검색하셔서 댓글이나 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제로 틀린 내용이면 제가 정정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빠르게 정정하겠습니다. 그 얘기 잠깐 반대 해석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 문장마다 생각 넣기를 하면 이런 세 가지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했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최초로 31분이 넘어갔어요. 이 영상 내가 볼 때 10,000명도 안 볼 것 같아. 10,000명 절대 안 봐. 5,000명도 안 볼 것 같아. 누군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영상이니까 찍었고, 1, 2문단 읽을 때 말이 좀 버벅거렸는데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문단 읽을 때는 잘했잖아요. 잘했죠? 뒷문단 읽을 때는 잘했으니까 봐주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홍보 좀 해주세요. 2만 명 찍고 싶어요. 내일은 가능세계, 요거 1구수는 가능세계로 돌아올 테니까 공부 미리 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고, 내일 밤 이 시간대쯤에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